정언 거부권을 고지하겠습니다. 정인의 정언으로 본인이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하고 정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선서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정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선서를 하신 후에는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기억이 불분명한데 기억이 분명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 선서하십시오.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정인 신원식. 피청구인 주신문 하십시오. 네. 증인 잘 듣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증인은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입교해서 81년에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후에 3사단장,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역임하셨죠. 네. 2023년 10월경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다가 2024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하고 있죠. 네. 국가안보실의 주요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네. 각 관련 법규에 의해서 국가 안보에 관련돼서 대통령 직무를 보좌합니다. 3차장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사이버 안보 분야와 경제 안보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작년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는데 그 전후에서 국제 정세와 안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안보실장으로 재직하여서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국이 현재 처한 안보 정세는 어떠하다고 평가하시나요? 네, 제가 대통령께 국가안보에 대한 최고 직무를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느꼈을 고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전후에서 대한민국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었고 북한은 이를 우리에게 사용하겠다고 매일 위협을 했습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이제 패권 정쟁으로 악화되고 있었고 지정학적으로 그 중심에는 저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착은 한반도와 세계 안보에 실체적인 위협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은 북한군이 전쟁 경험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많은 반대국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는 오롯이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미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게 됐는데 아직 외교 안보나 경제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힘을 모아서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더 안보 현실에 대해서 매우 위중하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지금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국민들이 색깔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야당의 비판이나 또는 이른바 진보 진영의 비판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굉장히 근거 없는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사태들을 보면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 행위를 한 걸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좀 아십니까? 네,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대에서 말하는 지금께서 좀 이따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현대에서 말하는 어떤 하이브리드전이나 심리전 이런 경우에 비춰보면 국민들이 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간첩이 적발된 조직 내에서도 자성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민노총이라든지 또는 사회 거대 민간 단체 내에서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안보에 어떤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안보 위협은 대개 외부보다는 내부가 그 경각심을 약화돼서 초래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예. 지금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로운 냉전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교역 질서도 변화되고 세계 공급망도 재편되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국제 질서의 역학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건 맞죠, 그죠? 네, 예, 아까 또 증인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부상할 즈음에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노선, 이른바 균형자론을 주장한 바 있었죠. 네, 근데 지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전에 미국의 유명한 띵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그리고 국제전략연구센터 흔히 CSIS라고 하는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코리아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2기 정부는 그러한 외교 노선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경하게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어떤 외교 노선은 좀 더 신중하고 어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위기 상황인 건 맞죠? 그렇습니다. 예. 2-3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처한 이런 상황이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의식하고 치열한 경쟁을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사회 내부적으로도 갈등 요인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증인은 군사 안보 전문가로서 이런 정세 판단을 기초로 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군의 전력 향상,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기술 진전에 맞는 전술 개발, 또 특히 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생각하시죠? 네, 예,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예산안 중에서 초급 간부들 처우 개선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초급 장교 및 부사관 등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지 아니하고 의결한 사실 아시죠? 네, 예, 그 내용이 처음에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 지금 현재 초급 장교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부족해서 증액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그 협의가 진전되지 아니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그냥 의결을 통과시킨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